미국의 정치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섰다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줄줄이 패배한 직후부터입니다. 원래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권력이 빠진다라고들 하지만요. 이번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되게 트럼프는 다음 대선도 못 나가니까 이제 힘 빠질 때 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요? 이 겉으론 단순한 정치 해프닝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흐름들이 숨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흐름이 리플의 XRP 같은 자산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신호들이 속속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트럼프 레임덕 위기가 XRP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집권에 성공했지만요. 헌법상으로 더는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취임부터 사실상 마지막 임기인 셈인 거죠. 그래도 워낙에 열성적인 지지층 덕분에 한동안 공화당을 꽉 쥐고 있었는데 이 11월 4일 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뉴욕 시장부터 뉴저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여러 가지 주의회 선거까지도 죄다 공화당이 예상보다 크게 완패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공화당이 치른 선거 중에 최대 규모의 참패인데 그제서야 공화당 내부에서 위기감이 폭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2026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하원, 다수당 자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아우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급해졌는지 선거 직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의회 규칙을 바꿔서라도 민주당을 더 강력하게 몰아붙여라라고 압박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필리버스터 같은 걸 없애버려가지고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정작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자마자 잠잠했습니다. 이 대통령 요구를 사실상 그냥 무시해버린 건데요. 이쯤 되면 현재 공화당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은퇴를 앞둔 원로 의원들을 중심으로서 공개적인 쓴소리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요, 언론에다가 대놓고 트럼프는 상대 당과 협상할 능력이 거의 없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시기이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말을 했고, 게다가 텍사스의 존 코닌 상원 의원은 트럼프가 투표용지에 없으면은 공화당 지지층이 확 줄어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화당 표심이 그동안 트럼프 개인기에 많이 의존해왔다라는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은 투표율이 뚝 떨어지니까 트럼프 없는 선거판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엿보이겠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측에서는 공화당 내부 이런 변화를 두고 의원들이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 트럼프 의지에 지나치게 밀착하는 게 좋은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슬슬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겉으로 트럼프한테 충성 경쟁을 하던 정치인들마저도 속으로는 출구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 한 달 넘게 셧다운 상태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막혀가지고 36일째 정부문이 부분 폐쇄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화당 하원 의원들 사이에선 트럼프가 협상을 가로막아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역 예산은 몽땅 잘라버리고 공무원 해고까지도 거론하는 트럼프 측근들의 강경 전략 때문에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협상 통로가 아예 막혀버렸다는 거죠. 정부 마비의 책임을 두고도 트럼프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까요? 이제 연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다가 우리의 운동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힘이 빠졌다라는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레임덕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공화당 내부 기류는 싸늘합니다. 트럼프 없이 선거를 치르자니까 투표율이 안 나오고 트럼프랑 계속하자니까 중도층 표심에 역풍이 불고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고, 폴리티코 표현대로 공화당은 지금 트럼프와의 동행이 득일지 독일지 딜레마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아직까지 3년 이상 남았죠. 벌써부터 당내 경선이 있네, 중간선거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각자 생존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을 한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충성 맹세 이변에는 이제 서서히 트럼프랑 거리 두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 정치의 미묘한 균열이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많은 분들께서 정치는 정치고 또 투자는 투자다, 이렇게 선을 그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세계가 정말 긴밀하게 맞닿아 있죠. 워싱턴에서 풍향이 바뀌면 월가 투자 심리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그 단초가 보인 게 바로 뉴욕 증시가 출렁인 건 물론이고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영향을 받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가을 한때 사상 최고치를 넘볼 정도로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경제 불안감이 커지자 며칠 새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말도 결국에 투자 심리가 받쳐줄 때 얘기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전통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가리지 않고 파문을 일으킵니다. XRP 같은 알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죠. 실제로 XRP도 최근에 며칠 새에 미국 예산 협상 뉴스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겉으로 보이는 가격 변동만 보면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트럼프 개인의 정치 운명과 미국 전체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꼭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진다라고 해서 곧바로 미국의 크립토 육성 기조가 뒤집힌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책의 큰 방향은 이미 여러 가지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거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임기 초부터 의외로 가상자산 업계의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했고 취임 첫 주에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리더십을 촉진하는 행정명령까지도 내놨어요. 심지어 3월 달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까지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고를 마련한다. 전임 행정부에선 상상도 하긴 힘든 행보였죠.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에 크립토 프렌들리라는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7월 달에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표류하던 암호자산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살려낸 겁니다. 공화당 내부 일부 강경 파반들로서 표결조차 어려웠던 암호화폐 3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트럼프가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고 조율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하원에서 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줄줄이 가결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일명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달러 연동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를 만들었었고, 쉽게 말해서 달러랑 1대1로 묶인 코인들은 무조건 100% 현금이나 국채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매달 그 예치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은행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에 직접 서명까지도 하면서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통화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주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죠. 이 법의 효과가 실제 사례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리플이라는 기업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XRP 토큰의 발행사이자 국제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인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흐름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작년 말에 리플은 RLUSD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내놨어요. 리플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토큰이죠. 그런데 이 RLUSD가 불과 1년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발행 1년이 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유통량이 10억 달러를 넘겼다라고 하니까요. 이 코인은 리플의 XRP 리플 레저 위에서 굴러가는데, 이 미국의 새 법 기준에 맞게 100% 달러 미 국채 담보를 쌓고 있죠. 거기에 뉴욕 멜론은행 BNI 멜론이 준비금 수탁을 맡고 마스터카드랑 제휴해서 신용카드 결제 정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이 법으로 다리를 놓아주니까 리플이 그 위를 질주한 셈인 거고, 법제화만 완성되면은 혁신이 꼽힌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 약화가 이런 흐름들을 바꿔놓을까요? 다행히도 스테이블코인법은 이미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만큼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숙제들이 문제예요. 방금 말한 가상자산 3법 중에 하나인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증권이냐 상품이냐 구분해주는 법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서 가결됐지만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진전이 없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힘이 쓸 때는 어떻게든 올해 통과시키자라고 밀어붙였지만 이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런 이슈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레임덕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의회가 대통령 의지를 챙겨줄 리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정치적인 공방이 가상자산 이슈로 번질 위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직접 만든 암호화폐라거나 대통령의 개인 코유 보유 문제를 들춰보자는 움직임도 보였어요. 트럼프 본인이 올해 1월에 자기 이름을 딴 트럼프 밈코인까지도 출시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책과 개인 이득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두고 시비가 붙을 조짐입니다. 만약에 이에 따른 워싱턴 정쟁의 소재로서 가상자산이 떠오른다? 정책 논의는 뒷전인 채로 소모적인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확실성만 커질 겁니다.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랑 거리두기에 들어간 모습은 단순하게 한 정치인의 몰락 드라마가 아니라요.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도 잔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스테이블코인 법 통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규제 틀이 잡혔고 암호화폐 업계도 수년간 정치권에 공을 들인 끝에 목소리를 얻었습니다. 이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는 작년 선거에서 친크립토 후보들을 밀기 위해서 수천억 원대 자금을 후원했고 그만큼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한 명의 부침으로 인해서 지금의 판을 완전히 뒤엎긴 어려울 겁니다. 암호자산 산업 자체가 주류 편입이라는 이 대세 흐름은 이미 상승 궤도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리플 기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리플은 XRP라는 암호자산을 활용해서 국제송금 혁신을 노리는 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해외 송금은 여러 가지 중개은행을 거치느라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까지도 비쌌습니다. 리플은 은행들이 XRP를 매기로 쓰면 몇 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다라고 홍보하면서 금융권에 파고들었어요. 초창기엔 리플이 국제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았었지만 이 실제로 한때 전 세계 100개 금융기관이 리플 네트워크에 참가하겠다라고 손까지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규제의 벽도 만났죠. 미국 증권당국과 오랜 법정 분쟁을 벌이면서 한때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 미국 당국과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이후에 리플은 오히려 기세를 높이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마치 서력전이라도 하듯 공격적으로 나섰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리플이 인수합병에 쏟아부은 돈만 미화로 40억 달러, 하나 5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암호화폐 브로커리지 업체부터 커스터디 회사, 기업 금융 소프트웨어 업체까지도 안 가린 분야가 없었다는 거고, 올해 4월 달에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 히든로드를 12억 달러에 인수했고, 10월 달에는 기업 재무관리 솔루션 기업 G트레저리를 10억 달러에 사들이는 초대형 딜들이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RLUSD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요, 작년에 미국의 레일이라는 결제 플랫폼 회사를 인수해서 RLUSD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망 구축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컨대 리플은 더 이상 송금 전문 스타트업이 아니라 종합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 거래를 중개해주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고객 자산을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돕는 트레저리 시스템까지 전부 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자사 블록체인 XRP 원장 리플 레저를 놨습니다. 리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XRP 원장을 글로벌 은행과 기업들이 쓰는 기술 표준으로 만들겠다라는 거. 이미 XRP 원장 위에 돌아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해서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었고요. 세계적인 카드사랑 은행, 핀테크 기업들을 파트너로서 끌어들였습니다. 리플의 재무 상태도 탄탄한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실적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과 XRP 보유분을 합쳐서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분기마다 XRP 판매로만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최근에는 해외 대형 투자자들로부터 5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까지도 했어요. 이 거래에서 평가된 리플 회사 가치가 약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 정도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웬만한 대형 상장사 버금가는 엄청난 몸값이죠. 아직까지 IPO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는 뜻인 거고, 리플 경영진은 당분간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이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리플이 머지않아서 증시에 나오면 암호화폐 기업 중에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플의 앞길에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 사업의 근간에는 XRP 토큰 생태계가 있습니다. XRP 활용도가 높아져야지 리플이 그리는 토큰 경제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거고, XRP 가격이 지나치게 흔들리면 시장 신뢰에도 금이 가겠죠. 이런 측면에서 정책 환경의 안정은 리플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은 운 좋게도 미국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절호의 성장 기회라는 거고, 하지만 만약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다? 리플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2026년 선거에서 정권 지형이 바뀌고 2028년 규제 강화 기조에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 리플 같은 기업들의 지금 같은 순풍은 어렵겠죠. 반대로 공화당이 새로운 지도자랑 함께 친크립토 노선을 이어간다? 리플에는 강력한 호재가 될 겁니다. 이 공화당은 이미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할 정도로 민간 암호화폐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럼 달러 기반 결제망을 민간 코인이 만든 구조가 이어질 테고, 리플이 개척한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리플의 미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기술 혁신 속도라는 두 축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리플은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몸집을 키웠고요. 전통 금융과 암호 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경쟁자들도 속속 등장을 할 겁니다. 기존 은행들도 역시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다른 크립토 기업들도 국제 송금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이 리플로서는 초반에 얻은 규제 신뢰와 선점을 바탕으로서 최대한 시장을 넓혀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XRP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와닿는 건 단기 가격 변동일 겁니다. 실제로 요즘 뉴스 한 줄에 코인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일이 정말 잦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셧다운 이슈로서 시장이 흔들릴 때 XRP도 덩달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저도 차트를 지켜보면서 역시 뉴스 한 방에 이렇게 출렁이는구나 하고 느꼈었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흔들릴 때 남들은 뭐하고 있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건 가격 차트가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였어요. 가격은 사람 마음에 따라서 출렁이겠지만 정작 이 기술을 쓰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XRP 원장상의 일일 거래량, 신규 지갑수 같은 지표들을 살펴봤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가격이 내리던 며칠 동안도 XRP 원장 트랜지션 숫자는 꾸준했습니다. 리플이 발행한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였어요.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확신이 조금 생겼던 게, 이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활용도구나. 이 겉으로는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팔아치워도 그 뒤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한 거래량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가설을 한 가지 세워봤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가격은 결국에 다시 실제 사용 가치에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가설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신시사 채널 개인 생각입니다. 이 시장이 꼭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XRP를 활용한 국제 결제 규모가 분기마다 꾸준히 늘고 XRP 원장을 쓰는 파트너 기업이 계속 증가한다. 그렇다면 저는 작은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기업들이 암호화폐 도입을 늦춘다라거나 XRP 거래량 성장세가 주춤해진다? 그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랑 정세를 함께 두고 균형을 잡는 게 투자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용돌이도 어찌 보면 우리한테 좋은 테스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눈앞의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너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느냐, 이런 테스트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으로 미국 정치는 다소 혼란스러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공화당은 트럼프의 영향력 속에서 내분을 겪을 수도 있고, 민주당은 그런 틈을 노려서 선거 전략을 짤 겁니다. 2026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암호화폐 입법의 향방도 달라지겠죠. 그래도 이미 마련된 규제 틀과 산업계의 움직임까지도 하루아침에 무효화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인들도 이런 흐름들을 인정하고 각자 크립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이 다음 대선 2028년을 앞두고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가상자산 정책을 중요한 이슈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크립토 산업은 단순 투기판이 아니라 미국의 금융 혁신과 경제 전략의 한 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의 크립토 시장은 앞으로 성장통 겪으면서도 꾸준하게 전진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중간중간 정치적인 잡음에 시장이 출렁이는 일은 있었겠지만 이 10년 뒤를 돌아보면 2025년 기점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 속으로 본격 편입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진 않을까요? 리플과 XRP도 이런 흐름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뛰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트럼프라는 거목이 서서히 저물어가면요, 그 그늘 아래에 가려졌었던 새로운 금융 혁신의 싹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변화를 미리 살피고 준비하셔야 될 책임이 있겠죠. 결국 변화의 방향을 읽고 대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이 정치도 시장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기회로 만들 통찰력은 늘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까지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하락장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하세요. 이번에 좀 다르겠지. 제발 이번에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매번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고, 이 피할 수 없는 수단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오히려 하락장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 자체가 하락장에서 가장 잘 통하죠.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트럼프의 한마디, 예기치 못한 규제 발표, 글로벌 자금 이동 같은 것들 시장을 순식간에 뒤흔듭니다. 이걸 전부 예측하려고 하면 결국에 지치는 건 내 멘탈이에요. 하락장은 내 통제 밖의 일들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지금 리플이 4,000원에서 3,0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솔직히 지금의 매매는 내 감당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리플이 예전에 4,900에서 16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다들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에 반등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은 누군가 공포 속에서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락장은 시장이 나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흔들리고 후회하고 타이밍을 놓치시죠. 하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 그 차이는 딱 하나, 멘탈과 태도입니다. 지금 공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담담하게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하락 끝난 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락은 언제나 오고요. 반등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공백기,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 나의 수익률을 가른다라는 거. 하락이 왔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 하락 속에서 과연 뭘 배우고 있을까?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시야는 좁아질 거고요. 냉정하게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기회는 넓어지게 될 겁니다.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하락은 상승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하락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단단해지고 그 과정을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요즘 댓글들 보면은 또 시그널이 오더라고요. 리또속이다, 이젠 끝났다, 리플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면 그게 늘 바닥 근처에서 들리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3,000원 부근까지 급락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댓글창은 거의 절망 분위기였죠. 이제 진짜 끝이다, 다시는 안 본다. 그런데 그 직후에 리플은 짧은 시간 안에 3,500원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그 공포 구간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모두가 매도만 했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은 늘 누군가의 용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보 커뮤니티에서 10월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혹시라도 3,150원까지 조정이 온다면 그 구간은 기회로 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다들 그 가격까지 올 리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시장은 늘 그렇게 의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상승이 이어질 땐 하락이 깊어질 땐 반등을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순환이에요. 한 달 걸리든 2달 걸리든 이런 기다림들을 견딜 줄 아셔야지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의 리듬을 읽으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 구간에서 손절을 누르는 건 정말 쉽죠. 그게 진짜 손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포기하면서 다 떠나버리는 그 순간 반대편에서는 아 좋아,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네, 이러면서 신나게 매수해버립니다. 이게 시장의 잔인함이자 동시에 냉정한 진실이에요. 리플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 이런 순환을 따라갑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매도하면요, 다른 누군가는 그 공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언제나 공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공포감이 커질수록 시장의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매도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매물 부담이 줄었다는 뜻이니까요. 가볍게 만들어진 시장은 반등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건 차트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로 설명되는 구조이겠죠. 날씨로 비유해볼까요? 추울 때 웅크리면 더 춥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펴고 걷는 게 덜 춥습니다. 하락장도 똑같아요. 공포에 웅크리면 시장이 더 아프게 때립니다. 그래 한번 덤벼봐라, 이러면서 그 마음으로 냉정하게 기다리고 단기 저점에서 과감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감정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건 이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비난이 가장 많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기회가 가장 크게 숨어있는 시점인 거고, 남들이 떠날 때 조용히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장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